서울의 집값이 상승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지난 11호 대책으로 숨고르게 들어갔던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서울 집값은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긴 침체에 빠져 있었던 지방 아파트 값도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엄격한 대출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 교수 나오셨고요.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 NH투자증권 텍스센터 정보연 부동산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어만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집값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네, 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꽤 많은 해석들을 낳았었습니다. 대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집값에 말이죠. 대통령에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무게감이 상당히 다르더군요. 일단 시장 두루두루 살펴보시니까 저 이 대통령의 저 대책이 없다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최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팩트 체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렇다. 또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발언,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좀 결이 좀 다르게 서로 해석은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로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다 아니면은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 뭐 왕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야당 측의 인사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기름 붓는 행위다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각각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이건 뭐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현재 그 느낌의 토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언이 이제 여러 해석이 분분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해명을 내놨죠.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을 이제 구조적인 원인을 짚는 가운데서 나온 원론적인 발언이었다. 이제 이런 해석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은영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지금 상황이 좀 난감하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순하게 집값만 오르고 잡기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축은 K 콘텐츠와 AI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대선에서도 부동산 자체는 국정과제에 선거 공약에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한 이후에 국정과제에서 중요하게 잡았던 것들은 부각이 되지 않고 의도치 않게 부동산이 지금 부각이 되어서 네. 이 정부 역시도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좀 난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를 조금 돌려서 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이 얘기도 화제 더하기 논란이 됐었죠. 맛배기에 불과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발언은 대책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180도 달라진 분위기여서 왜 대통령이 저 말을 했을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라고 좀 그 지역을 좀 한정을 짓긴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의 집값이 좀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게 정부의 정책이 좀 부족하거나 역할을 다 못해서라기보다는 그 동안 이제 세 차례의 고강도 두 번의 채찍과 한 번의 이제 당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좀 실행해 나갈 계획인과 동시에 구조적으로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이 좀 따라와 줘야 이게 좀 작동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공감하고 인지한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 집값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만에 다시 확대가 됐습니다. 11호 대책이 나오고 지금 2달 정도 흘렀는데
집값이 좀 보합세로 좀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다시 또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집값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먹고 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거래가 늘어야만 집값이 오르는 것이 원래 순리인데 네. 이제 10.15 조치 이후로는 거래량은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당해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늘긴 했었지만 그로부터 이제 11월 달, 그다음에 이번 달인 12월 달에도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제 이전에 있던 고점을 경신하는 어떤 그런 일부 지역들, 그런 어떤 상급지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어떤 형태인데 약간은 저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서울의 이제 전 지역을 10.15 조치 이후에 묶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흔히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상급지라고 생각하고 선호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공인인증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약간 배블런 효과도 같이 버무려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확 는 건 아닌데 이제 값이 오른다라는 건 뭔가 거래가 체결됐었을 때에 이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들 상승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영훈? 네, 현재 서울은 그 10건 중에 한 5건에서 6건 정도가 직전 거래 대비했을 때 상승 거래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거래량으로 방금 이제 최 교수님께서 부동산 시장을 먹고 산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 거래량이 그 집값의 향방을 결정하는 아주 큰 지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10월 15일 발표 전까지는 그러했고요. 그래서 집값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 강하게 버티는 거래량 선이 서울 경우에 한 3천 건 정도 월 네. 기준이었고 네. 올해 같은 경우 6월 달 아주 거래량이 좀 폭발했을 때가 11,000건, 그리고 이제 9월, 10월이 한 8, 9천 건 정도가 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이번 토어구역 전역 확대 이후에는 많게는 한 80% 정도 감소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좀 빨리 인식을 하고 네. 접근을 좀 새로이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래량 감소가 그 시세와 가격 하락이라고 이어지는 이 공식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은 좀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뭐 1,000건에서 2,000건 계속 그 이 사이에서 좀 있을 거고요. 다만 이게 그 전세를 안고 살 수 있는 그 갭 투기나 갭 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다 보니까 5년 또는 10년 그 이상 장기간 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구매력을 갖춘 신규 수요들, 네. 이게 이제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 감소, 이게 시장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이제 그런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갭 투자들은 소위 말해서 이동성이나 유동성이 조금 더 탄력적일 수 있는데 네. 그런 매물이 아닌 정말로 장기간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그 자체가 매물 잠김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면 강남 3구, 뭐 한강 벨트, 우리가 흔히 상급지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들이 다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네. 최근 8년 정도만 보더라도 바로 앞 정부는 3년 정도밖에 임기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 문정부의 5년까지를 합쳐서 본다면은 네.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많은 규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가 적용이 되면 잠깐 동안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도 좀 주춤했다가 결국에는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가격이 오른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양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일부 투기에 대해서는 단타나 어떤 시세 차익을 보고 주택을 마치 상품처럼 다루게 되지만 일반인들이 거주하시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느 정도의 학군에 배정이 될 것인가, 네. 내가 출퇴근이 편한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규제가 가해졌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하거나 이든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강력하게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대류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종의 규제의 역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역에 대한 규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난 8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네. 즉 이 얘기는 지금은 한국 사회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좋은 것 하나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을 모두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규제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상급지나 아니면 개인마다 매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가장 좋은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들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가한다고 하면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가격 하락이나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강남, 용산 소위 비싼 지역들 거래는 또 늘었다면서요. 서울 전체로 보면 줄었는데 네. 확 줄었는데 그 지역만 보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일종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 맞는 얘기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면 제가 어떤 일정 때문에 이제 그 지방에서 이제 광역시에서 뭐 네. 이런저런 강연을 할 때가 있었는데 네. 또 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고 하면은 그분들도 이제는 그러니까 지역 내에 이제 똘똘한 한 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부산에는 뭐 해운대 수영 남구가 있고 대구엔 수성이 있고 광주에는 뭐 봉선동이라든가 상무지구 이런 데가 있고 대전 뭐 둔산 이런 데가 있을 텐데 네. 거기에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지역 내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고 평가받고 약간은 좀 자부심이 있었던 분들조차도 서울에 집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집을 살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갭 투자는 절대 안 되고 안 되겠죠. 그다음에 또 실제 토지거래 허가 조건 자체가 실거주를 해야 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터전을 옮겨야 되잖아요. 예, 대구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최근에도 보면은 이런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전체가 서울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그 지역 내의 어떤 거래량들을 봤을 때 비수도권 거주자라든가 비수도권의 주소지인 분이 매수자로 있는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상당히 이제 총량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15조치 이후로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분들의 비중이 높다.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그런데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어떤 상급지 지역, 내 지역의 상급지 지역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있는 어떤 그런 똘똘한 한 채를 갈아타겠다라는 지방의 어떤 그런 자산가들도 속출하고 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은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거나 유지가 되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소 이전을 하고 아예 그 개념은 삶의 터전을 옮겨서 이 현지에 가지고 계신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한 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뭐 예를 들면 강남이라든지 용산 같은 상급지로 이전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크다. 모든 걸 불사하고서라도 말이죠. 예, 그게 계속 쭉 이어지다가 10월 15일 날 그 대책 발표 이후에 차단이 된 거죠. 대출이 안 되게끔 삼중 규제로 묶었어요. 대출도 안 되고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그 본인의 생활 기반은 지역 경제에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5대 광역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산과 울산의 고소득자가 네. 내 생활 기반은 내가 속한 지역에서 하지만 자산 취득은 서울로 올려보내서 했던 그런 갭 취득이 원천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네. 10월 15일 이후에는 거래량이 이제 급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까지는 그런 이제 잠재적인 수요가 계속 거래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저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5일 날 그렇게 되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되려 용산이나 강남 3구의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다라고 했던 지난 2월 이후에 광역적으로 구 단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게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 4개 행정구였는데 네. 종전까지는 우리만 좀 규제를 받는 곳이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외지에서 들어올 때는 마포나 성동 같은 한강벨트 쪽에 유입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예. 10월 15일 이후에는 이제는 노도강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만 받았던 그런 무거운 규제가 아닌 것처럼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똘똘한 한 채와 규제와 역설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왕에 같은 규제를 받을 거라면 조금 더 핵심 지역, 코어 지역으로 가자라고 해서 오히려 용산과 강남 이쪽의 거래량이 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는 흰자가 보시면은 점점 얇아지고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노른자가 점점 커진 이런 효과가 10월 15일 이후에 관측이 되는 거죠. 네. 어딜 가든 맞으니까 그냥
똑같은 규제로 맞는 거 더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자. 지금 그 심리까지도 작용한다. 지방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지방 아파트 값도 요즘에 좀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시장 회복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을 먼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3년, 24년, 25년 쭉 들어오면서 주요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의 초반에는 가격이 크게 꺾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격이 꺾이는 동안에 같은 시기에 지방 가격도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지방에서도 역시나 수요가 줄고 가격 반등의 조짐이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 사람들도 지방이라고 해서 모두 서울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방 분들도 그 지역의 터전을 찾고 그 이상의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자기 집을 매입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가격도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의 거점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는 다시 어느 정도 반등하는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축 아파트도 함께 들어갑니다. 지방에서도 신축의 분양 가격은 기존 구축들보다 크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이 모두 합쳐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가격이 반등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요. 네. 앞으로도 이러한 반등이라기보다는 가격 상승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라고 하면 지방에 한정한다면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교수님 지방 강연 다니신다고 하니 광역시 단위로 보통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광역시 안에서도 예를 들어 핵심 상급지가 그 안에 또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요즘에 그러면 그 지방 안에서 상급지를 선택했었을 때 만약 매매를 한다. 한 6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럼 뭔가 바닥을 형성하고 지방 집값도 올라가는 이런 기미가 지방 가시면 느껴지세요? 뭐 아니에요? 저는 아직- 이제 아니에요? 이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논지들은 뭐였냐면 자산 시장의 가격이 오를 때 뭐 주식 같은 경우에도 모든 주식이 한꺼번에 오르는 경우 한나라한씩 오르는 경우 없고 보통 처음에는 이제 블루칩들이 오르고 그다음에 옐로칩 그다음에 뭐 자산주 스몰캡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듯이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에도 모든 전국의 집값이 한꺼번에 오르진 않지만 그런 순차적인 어떤 풍성 효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오른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라는 어떤 위로 섞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위로가 필요 없는 것이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상급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오히려 이제 외곽 지역이라든가 그 지역 내 외곽 지역 약간 소외받거나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은 지역에 있는 자산들 또는 이제 2개, 3개 갖고 있는 분들이 팔고 아예 그 지역 내 가장 노른자위 지역을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사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서울 지역의 규제가 막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라는 어떤 그런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는 그런 또 서울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지만 서울이나 수성의 대구 같은 네. 대구의 수성 같은 곳으로 수도권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도 진짜요? 꽤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편이에요. 조심스러운 관측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그러면 지방 집값이 온기가 돈다라는 얘기 같은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저변에서 네. 그러니까 뭐 지방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지방 안에서도 선택적인 회복이 기대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소득이 높기 때문에 네. 시세 회복이 다른 광역시보다는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방향 전환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배경에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한 3년 동안 조정을 좀 길게 받아왔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좀 떨어져 있다라는 점, 그래서 새롭게 어떤 공급과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가격이 좀 매력적으로 좀 형성돼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고정된 수요가 있고 그리고 가변적인 수요가 내 생활 기반을 여기다 두지만 자산을 서울로 취득하려고 했던 분들이 10월 15일 이후부터는 차단이 접근이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대구에 수성구라는 곳이 있고 종전에는 여기다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 안쪽으로 갈 것이냐였는데 이젠 서울 안쪽으로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에 갈 것이냐 아니면 대구 수성을 갈 것이냐 했을 때 내가 있는 대구 수성의 매력도가 더 커져 보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부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네. 울산에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수도권에 서울을 못 갈 바에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10월 15일 이후부터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분이 결이 비슷한데요? 예, 그 부분은 비슷한 그러면 2021년과 비교하는 건 무리죠? 네, 무리입니다. 그건 무리죠. 네, 무리입니다. 2021년에 사실 서울 집값이 오르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뭐 부산, 대구 다 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보통은 전국적으로 집값의 방향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례적인 것이었고요. 네. 지금은 평소처럼 서울 집값의 방향과 지방 부동산 가격의 방향은 같이 가지 않는, 어쩌다 같이 겹쳐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 것은 아닌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세종은 좀 다르지 않아요? 세종. 세종은 좀 달랐죠. 그러니까 매번 달랐나요? 과거형인가요? 지금은 또 아닌가요? 같이 움직이네. 지금은 세종도 우상향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만하게 그 상승하는 모습은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세종은 그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21년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바로 그 이듬해에는 또 하락률이 가장 골이 깊었던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없는 곳이고 계획도시로 이루어졌고 매 선거철마다 이제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들썩이는 곳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똘똘한 한 채 시장이 좀 고착화되면서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다시금 좀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왜냐? 서로 다른 이야기도 하고 연말 정부 대책도 발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되냐 이게 포함되냐 안 되냐를 놓고도 지금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이은영 연구원님께 먼저 좀 여쭐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풀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건가요? 아닌 건가요? 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는 모든 지역을 푸는 것이 아니라 네. 일부 지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서울과 경기권을 포함해서 넓게 설정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사실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를 일각에서 얘기하기를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더 오래 지속했다면 효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규제를 한 번에 강력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핀셋 규제 같은 식으로 네. 조금씩 확대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지적들을 반영한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설정한 부동산 규제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규제는 네. 핀셋이나 점진적인 내용이 없이 한 번에 넓은 지역을 묶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왜 저런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됐지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지역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시세나 아니면 기타 규제 지역의 설정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소송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런 논란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의 넓은 지역 규제를 그대로 하기보다는 아마 분위기를 좀 봐서 좀 변두리 지역이나 가격 상승이 크지 않았던 지역은 해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면 이제 뭐 국토부 관계자 말이긴 한데 이번 대책의 토어구역 해제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한 게 네.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정책 당국에서도. 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항구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는 맞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비상조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내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매수와 또는 아니면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침해하는 행위인 것은 근본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러한 어떤 공공복리라든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법상에 이제 부여된 어떤 기본권의 어떤 제한을 일시적으로 한다라는 어떤 느낌은 맞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좀 이상한 어떤 논리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리는 맞는데 만약에 해지를 하면 예전에 그 오세훈 시장이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가 다시 해제를 하면서 또 그동안에 또 거래가 또 굉장히 많이 잠실이라든가 이런 데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한꺼번에 다 몰렸죠 그때 몇 개월 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다시 잠 거죠. 회수를 하고 뭐 그러니까 규제를 다시 잠그는 어떤 그런 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투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지한다라는 어떤 원론이라든가 논리는 맞는데 막상 해지를 하고 나면 또 그쪽으로 또 쏠림 현상이 있을까봐 상당히 이게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도 만약에 전체가 해지가 아니라 일부 지역들에 그동안 뭐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던 지역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풍선 효과를 방지한다는 의미로 한꺼번에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넓게 설정을 하긴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일부 지역을 해지를 해보면 또 그쪽으로 또 쏠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또 분명히 발생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이 아닐까. 이게 쉽게 뭐 단순하게 해지하자. 뭐 그동안 이제 집값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 해지해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은 할 수는 있겠지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한 게 11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서울 전역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번에 푼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한 2달여 만에 다시 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사실 있을 것 같고 네. 풍선 효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사실 묶은 건데 네. 일부를 또 푼다? 스스로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김영범 대통령 실장은 한시적인 임시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대통령실, 정부, 지자체 각기 다 다른 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일단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떠나서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한시적으로 좀 운용이 돼야 되는 정책이라는 공감은 있는데요. 오늘이 딱 그 10월 15일 이후에 이제 2달 되는 날짜거든요. 네. 예, 2달이 됐는데 이제 해제를 또 한다라고 하면 10월 15일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10월 20일부터 지금까지 2달 남짓 거래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이 그동안의 어떤 행정 노고와 이런 것들, 네. 그런 변수들, 그리고 이게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계약했지만 그 계약 몰취당하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손실과 이런 것들은 사회적 비용으로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네. 그래서 이게 영구적으로 가져갈 정책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해서 그 너무 또 짧게 가져가면 나중에 또 재지정이 됐을 때 집값이 또 올라서 해제된 곳들 올라서 재지정했을 때 사람들 또 이럴 겁니다. 이거 조금 지나면 또 해제할 수 있어. 한 번 학습 효과가 있어서. 네, 2달 만에 또 얘기 나올 수 있어. 이런 학습 효과가 생기지 않게끔의 어느 정도의 그 기준과 기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궁금한 거예요. 뭐 세계 분기, 뭐 9개월 또는 뭐 세계 연말. 분기.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연초에 나오면 연말까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집값의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시간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3번의 대책들이 이제 나왔는데 집값이 마음먹은 만치 안 잡혀요. 기선제압에 실패한 모양새란 말이죠. 그래서 다음 카드가 뭐냐? 이제 이것도 뭐 여러 관계자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세금 강화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유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은영 연구원님. 네, 사실 보유세가 좀 더 심각한 사안이긴 합니다. 이게 과거의 종부세하고 다릅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종부세는 일반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보유세는 그런 구별이 없이 그냥 다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일반인분들이죠. 저희 같은 일반인분들. 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사는 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고 비슷한 수입이 있고 네. 비슷한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이건 그 세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네.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때문에 보유세가 좀 더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그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 관계자가 말씀하셨던 1%까지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이 정도는 쉽게
쉽게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유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급하게 설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제 의견은 지금 시점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금년 들어서 보유세가 언급된 배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울의 집값이 많이 폭등을 해서 네. 이걸 잡을 방법이 없다라던 시기에 언급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핑계를 갖다 대더라도 이 보유세를 꺼낸 이유가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보유세를 올려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보유세 인상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목적 달성할 수 있느냐 여부인 건데 이은영 연구원님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갈 수 있겠냐라는 측면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뭐 할 수도 있겠죠, 전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뭐 정부의 어떤 의지대로 뭐 그런 어떤 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책을 정부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평균값으로 보는 어떤 이론에 의한 어떤 이야기라면 우리나라가 이제 OECD 전체 평균보다는 보유세가 아직은 좀 낮은 편이니까 보유세를 올릴 만한 여지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거를 올리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게 거래세를 낮춰야 그것도 이제 약간 평균값을 키맞추기가 되는 거라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유세는 올릴 생각을 하는데 거래세는 지금 낮춘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곤 있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나 지금 보유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약간 연배가 좀 차면서 이걸 실제로 이제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팔아서 내가 그런 소득 보전을 하고 싶어. 네. 차익을 좀 어느 정도는 실현하고 싶어라고 하면 거래 비용이 낮아야 그게 가능한 텐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실제로 이제 받는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낮다 하더라도 내가 보유세를 1년에 1,000만 원을 내는데 거래세가 만약에 10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00년을 버텨도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1,000만 원씩 10년이면 1억이고 그다음에 뭐 10억이면 100년을 버텨도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보유세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안 팔려고 할 거거든요. 거래세가 낮춰져야 이게 실제로 팔 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사람들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비용 비교를 해서 만약에 실제로 내가 보유하는 비용도 높아지긴 하지만 거래하는 비용이 더 높으면 그걸 이익 형량을 했을 때 보유하는 비용이 훨씬 더 거래하는 비용보다 낮다라고 생각한다면 높아져도 그건 계속 보유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매물이 나와서 수요자의 어떤 그런 뭐 가지고 있는 자가 매물을 내놓는 수요자의 어떤 수요 분산을 시키는 그런 효과들은 현격히 그 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뭐 집값을 안정화하는데 효과가 있다. 근데 만약에 거래세를 낮추지 않는다라고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중과했던 지금 유예돼 있긴 하지만 네. 나타났던 양상들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집값에 그걸 이제 세금 올라간 부분을 같이 전가시킨다라든가 혹은 이제 임차인을 두고 있다면 이제 임대료에 거기다가 전월세 네, 비용에 녹이고. 정말 이런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네. 뭐 이렇게 임대인들의 세부담이 커지면 그 높아진 세부담만큼 그 임대료라고 하는 이제 임차인들로부터 그걸 확보하는 그 전가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많이 있기도 한데요. 지금 그 세입자 부담이 커지는 게 그 이제 소유주분들의 세부담이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까지 좀 돌아오는 이제 그런 효과도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수급 여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 물량이 점차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량만 놓고 따지면 뭐 이건 동일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소유한 주택에 이제 자가 점유하러 들어오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학군 지역이나 핵심 지역일수록 전세 물량은 점점 풍기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외곽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요 뭐 핵심 지역이나 학군 지역부터 해서 역세권도 그렇고 이쪽부터 이제 전세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구조적인 그 배경에다가 말씀하신 그런 세금 과세 체계까지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구조적인 그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구조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서울 수도권 지역의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더 심해진다. 뭐 이제 이런 분석들인 거잖아요. 내년 수도권의 공공분양주택 29,000가구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내용인데 서울 물량은 1,300호 정도. 자, 그러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요 정도로 말이죠. 물론 공공분양주택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 민간 분양도 있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있는 거는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서울에 집이 필요한 걸 알고 있지만 서울에 집 지을 땅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정부를 대상으로 서울에 집이 필요한데 서울에 집을 짓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시점에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네.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서울에서의 정비 사업이 억제된 것은 지금 정부 시기가 아니고 과거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제점이 지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의 그 꼬인 부분을 풀기 위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3기 신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 안에 주택 공급을 서울 안에?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차츰 풀어나갈 사안이지 당장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닥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에 집을 공급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수도권에 있는 집들은 서울의 주택 수요를 전부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된 분양 물량만 보더라도 서울 인접지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먼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수원 아래쪽이나 운정 같은 지역이 함께 더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같은 교통망이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나가기 싫어하실 수도 있는 거죠. 서울에서 임대를 사시더라도 저긴 좀 멀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서울의 주택 수요 문제를 이번에 발표된 수도권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으로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물량들이 나와 주모로 해서 어느 정도 주택 수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라고 닥달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차츰차츰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는 게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용산 그 철도 정비창 부지를 놓고도 사실 정부랑 서울시가 좀 신경전이 있거든요. 6,000호 규모로 하자, 아니 10,000가구 이상으로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 계획에 있어서도 사실 조금 엇박자들이 나면서 전반적인 공급의 진척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돼요. 네. 이게 이제 단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 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닥달한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좀 답답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공공주택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물량이 좀 갈증을 충분히 해소할 만큼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아예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좀 클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용산 같은 경우가 워낙 금싸라기 땅인데다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6,000호일지 10,000호일지 그 절대적인 볼륨도 중요하겠지만 앵커님 말씀처럼 그 이게 계획이 자꾸 변경되면서 그 시간 지연이 커진다라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 지연이 되면은 이제 그만큼 그 새 집과 입주하는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것이고 그간의 어떤 공급 부족의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는 어쨌든 국제업무지구고 그리고 이런 좋은 입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혼합적인 이제 업무와 상업, 주거가 다 들어가야 되는 땅임은 맞는데 주거 비중을 지금 당장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일단 좀 늘리자. 이거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좋은 해법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조속히 좀 통일된 견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기 이제 속도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10,000가구 이상으로 늘렸을 때 공급 속도가 너무 지연된다. 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쪽에 공감이 가세요? 최 교수님. 뭐 공감도 공감이지만 저는 이게 약간의 그 공격과 방어가 약간 바뀐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네. 보면은
국토부는 이제 빠르게 공급하자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공급에 있어서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용적률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의 어떤 그런 총량을 좀 늘리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나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 용산 정비창을 두고서는 이제 약간의 기존에 있던 입장이 약간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저는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이 일단은 6천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약간 국제업무지구 형태의 어떤 그런 뭐 관광객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급을 좀 4천 가구 정도 더 늘리면은 당연히 이제 그러한 어떤 플랜에서 약간 좀 더뎌지거나 아니면 원래 계획에서 틀어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연구원님 어느 쪽? 이 맞다고 보세요. 제가 너무 편가르게 하는 건 아닌데 질문이 저희 대결 구도가 돼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저는 그 지역에 맞는 용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 해당 부지 같은 경우에는 중심 업무지구로서 쓰기에 서울에 그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KTX 그렇죠, 없죠. 지나갈 수 있는 저기 통으로 지역이죠. 할 수 있는 그래서 데가. 지방 접근성 좋고 공항 접근하기도 좋습니다. 광화문 같은 기존 업무지구 연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여의도도 가까이에 있죠. 자, 이런 지역을 중심 업무지구로 키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집을 많이 짓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도시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느냐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8년 동안 집을 더 많이 짓겠다는 내용들이 정부 정책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서울에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저 정도 땅이 보이는 시점에서 집을 더 많이 짓자라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 저만큼의 주택을 더 지어서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천 가구나 그 이상의 주택을 더 짓는다고 해서 서울의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해당 지역은 그 지역에 갖는 강점을 가장 크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올바른 겁니다. 그게 바로 중심 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일단 공급이 관건이란 말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규제 이거저거 해도 집값 안정되려면 결국 공급이 많이 돼야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이 이제 해소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집값이 안정을 찾아갈 거다 이 얘기란 말이죠. 지금 올 연말 가기 전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을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정부가 예고했던 부분들 있죠. 그린벨트 해제 부분, 서울 도심 내에 각종 정비 사업지 예. 해소하는 부분, 또 이제 구 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분들 이제 개발하는 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 게 조금 더 이제 구체화돼서 네.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예. 시장이 만족할 만한 대책이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을 때 뭐 인허가 기준으로 뭐 좀 그 착공 기준으로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실제 부동산 계획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디에가 좀 빠져 있어서 그 시장에서 크게 환영받지를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토부와 이제 서울시가 손을 맞잡고 연내에 그 좀 구체적인 입지를 좀 발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보다 명확하게 좀 제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그 135만 호의 이제 그 수도권에 그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전체적인 방향성 수립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 나오고 나서 구체적인 세부 첫 시행인 것만큼 요번에 좀 보다 좀 시장의 어떤 좀 기대를 좀 충족할 만한 네. 것들이 좀 로드맵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주택 공급 대책이 이제 나오게 되면 당장 내 눈앞에 집을 내놓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정해진 기간 내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계획에 따라서 내 집 마련할 수 있게끔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기존에 나왔던 계획들이 그 니즈를 충족 못 시켜 줬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3기 신도시인 거잖아요. 그때 논란이 됐던 건 문제로 지적됐던 건 일종의 이제 성과에 너무 집착을 해서 미리 이제 분양하는 그런 제도도 사전 청약 제도도 청약 부활시키고 너무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다 걷어버리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 97 공급 대책이 나왔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었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 134만 9천 가구, 그러니까 135만 가구 중에서 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한 건 41만 가구밖에 없어요. 전체 물량 중에. 그러면 나머지 90만 가구는 민간이 해야 돼요? 민간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한 30만 가구가 좀 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것들 용도 변경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또 한 30몇만 가구는 또 실체가 없기도 하고 41만 가구 중에서도 실제로 인서울 지역에 공급하는 물량은 결국에는 그거는 4만 가구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착공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부의 발표대로 서울에 공급하는 물량으로 본다면 네. 연평균 8천 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만 가구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41만 수도권의 41만 가구 중에 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한 나머지 물량들은 전부 다 3기 신도시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3기 신도시도 보니까 이번에 그 사전 청약했던 물량들 중에서 작게는 24%, 크게는 한 30% 가까이가 사전 청약을 하고서 이번에 이제 3년 좀 만에 이제 본 청약을 본 해야 청약하는 되는데 거예요? 드디어? 하는데 포기를 했더라고요. 왜 포기? 근데 그동안에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다 중간에 계획들이 다 바뀌셨군요. 못 견뎌서 사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런 또 분들도 있겠네요. 그 사전 청약 당시하고 본 청약 당시보다도 분양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대출이라든가 그런 자금의 어떤 조달 방안 자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였던 거죠. 원래는 바람직하다면 사전 청약은요. 본 청약 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전에 텀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걸 뭐 3년, 4년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청약하는 어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동안 내가 사전청약에 당첨됐으니까 집안 사고 버텼더니만 오히려 나만 약간은 좀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전 청약만 믿고 기다렸는데 실제 주택 공급은 되지도 않고 주변에 그 있는 사이에, 집값은 오히려 더 주변 오르고. 집값은 다 올랐다. 이럴 바에 내가 사전 청약이 아니라 그냥 물내서라도 예를 들어서 집을 샀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좀 바뀐 게 예를 들면 LH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시행 역할도 직접 시행. 네. 하고 지금 주택 그 공급 본부도 출범이 됐죠. 뭔가 그러면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응집력, 추진력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동안 워낙에 많은 계획들을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네. 중복된 것도 있고 뭐 수치도 많았습니다. 100만, 200만, 270만, 착공 기준 135만 많은 걸 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한국 사회가 어지간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로 3기 신도시를 약 7년 정도 봐왔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도 3년 정도를 봐왔는데 진행 상황이 딱 지금 저희가 보는 정도입니다. 그 때문에 그동안에 이것저것 많이 발표가 된 주택 공급 계획을 한 군데에서 컨트롤하겠다, 중앙 본부를 두겠다라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서 새로운 공급 계획을 다시 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식의 시도는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계획안들을 내왔기 때문에 실무 조직 측면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더하기보다는 기존에 발표된 계획안들을 꾸준하게 실행하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고 컨트롤 타워를 운영해 가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대체 그 숫자 여태까지 나온 것만 다 합해서 그대로만 다 이행돼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사실 주택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시장에 많은 양의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 경실련에서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강남 상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고 다주택자도 보니까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이런 좋은 지역에 내 집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대출 규제, 각종 규제들 계속 쏟아내니까 이게 과연 진정성 있게 다가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지막 질문 제가 최 교수님 눈이 마주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응원을 하시는 국민들 또 정책에 대해서 응원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내로남불 아니냐. 뭐 그들은 다 사고 나서 이제는 나는 못 사게 규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뭐 마무리 질문이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아마 이런 어떤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과 규제는 이상이지만 예, 내 자산은 현실이다 라는 느낌으로 약간의 읽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출을 막으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도와주는 거라고요. 강력한 규제로 거래를 틀어막아도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고 강남 프리미엄은 왜 더 비싸지는 것일까? 엔비디아 젠슨 황의 논리를 대입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